아니 얘가 도대체 한국에 가서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어떻게 집안에서 바닥에 막 더럽게 그러는 거니? 엄마, 한국이 요새는 유행이에요. 한국 문화가 최고라고요. 내가 너를 한국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다 내 잘못이구나. 한국의 드라마를 처음 본 외국인들은 한국의 생소한 생활 모습 때문에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모습이나 침대 없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자는 모습은 몇몇 나라에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생소한 생활 습관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에서 돌아온 딸 때문에 가족에게 큰 변화가 생겼다는 독일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임에도 딸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딸이 한국에 다녀온 이후로 그들의 관계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딸이 한국에서 배워온 특이한 한국 문화 때문에 신기한 경험도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두 아이의 엄마인 로나라고 해요. 두 딸 중에 첫째 딸이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어요. 처음 한국 유학을 간다고 말했을 땐 극구 반대했는데 지금은 한국에 너무 감사해요. 한국에 다녀온 이후로 딸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전까지 우리 가족은 남보다 못한 사이였는데 덕분에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딸 때문에 우리 집의 집안 모습도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그것도 한국식으로요. 과거라면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우리 가족은 더 화목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준 1등 공신은 우리 딸 로페즈예요. 로페즈는 몇 해 전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멘토 프로그램에 참여해 한 한국인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해외에서 유학 온 외국인 친구에게 고등학교를 소개해주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로페즈가 한국으로 유학 가게 된 것도 모두 그 덕분이었어요. 멘토 프로그램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의 이름은 선이였습니다. 선이는 영어를 잘하진 못했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착한 학생이었죠. 가끔 함께 과제를 하기 위해 로페즈와 함께 우리 집에 놀러 오곤 했는데요. 선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로페즈는 많이 밝아진 모습이었어요. 선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한국의 문화나 음식, 역사에 대해 알게 된 로페즈는 어느샌가부터 한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멘토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그 둘의 인연은 계속됐죠.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로페즈는 한국 대학교로 유학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로페즈의 한국 유학을 반대했어요. 단지 선이와 친하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로페즈의 유학을 반대하면서부터 우리 사이는 급속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가까운 엄마와 딸 사이가 아니었기도 하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직장도 다녀야 했기 때문에 회사 일과 집안일,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모시려니 늘 벅찬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딸에게 많이 소홀했어요. 우리 가족이 남보다 못한 사이였던 이유입니다. 결국 저는 로페즈의 고집을 꺾지 못했고 로페즈는 한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사이는 서먹서먹했지만 그래도 연락은 꾸준히 했어요.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로페즈는 어색함과 힘든 상황을 많이 겪은 듯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낯선 타지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생활하려고 하니 힘들었겠죠. 그렇게 제게 하나 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우리 관계가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로페즈에게 엄마로서 조언해줄 수 있었고 로페즈도 딸로서 저에게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처음엔 딸의 변화가 어색하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런 게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행히 선의의 한국 친구들을 만나면서 로페즈는 조금씩 적응을 해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종종 봤거든요. 로페즈는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쌓고 있는 듯 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통화할 때 목소리도 밝아졌어요. 다행이었죠. 로페즈가 한국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점점 친구 같은 엄마와 딸 사이로 변했어요. 때로는 한국에서 사귄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리기도 하고
로페즈에게 못된 말을 한 친구를 함께 비난하며 화내주기도 했죠. 아마 로페즈가 한국 유학에 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계속 대면대면한 사이였을 거예요. 딸의 속마음은 하나도 듣지 못하고 그저 엄마라고 딸을 혼내기만 하는 그런 부족한 엄마로만 남았겠죠. 그렇게 한국에서 생활하던 로페즈는 독일을 떠난 지 1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학을 맞아서였죠. 독일으로 돌아왔을 때 로페즈는 정말 성장한 모습이었고 무엇보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로서 그것만으로도 흡족스러웠죠. 한국 유학이 로페즈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처럼 보였거든요. 로페즈는 한국 유학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시각과 관점을 얻으면서 더욱 폭넓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나 즐거웠다고요. 돌아온 후부터 우리 가족에겐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사실 이전까지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늘 자기 밥만 먹고 방으로 돌아갔죠. 로페즈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얼마나 수다쟁이가 되었는지 밥을 먹을 때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화수분처럼 꺼내었답니다. 게다가 로페즈는 할머니에게 너무나 친절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할머니를 귀찮게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달라진 로페즈는 할머니에게 과일도 깎아주고 심심할 때 말동무도 되어드리고는 했습니다. 저는 로페즈의 변한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건 우리 집에서 오롯이 제 담당이었거든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로페즈에게 물었는데요. 그러자 딸은 한국에서 독거노인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어르신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었다고 말해줬어요. 노인들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그러면서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들의 삶에 대해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독일에 계신 할머니가 떠올랐대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자기는 할머니를 홀로 방치했는지, 자기가 손녀인데도 그동안 손녀 노릇을 전혀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했고 독일로 돌아간다면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한국은 유교 사상이 강한 나라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더군요. 자기도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독일에서도 어르신들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리를 양보해주고 대신 짐을 들어줄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런 딸 덕분에 어머니도 분위기가 확 바뀌셨어요. 늘 적적해 보이셨는데 활기를 되찾으셨죠. 저녁마다 함께 뜨개질을 하며 여느 할머니와 손녀처럼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찬바람만 불던 우리 집이 이렇게 따뜻해질 줄은 몰랐어요. 물론 잠깐의 충돌도 존재했습니다. 하루는 로페즈가 갑작스럽게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집에서 더 이상 신발을 신지 말자는 이야기였죠. 그러더니 갑자기 밖에 나가서 실내용 슬리퍼를 사오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예전부터 꾸준히 이어온 신기한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거예요. 저희는 밥을 먹을 때도 신발을 신고 있고 TV를 시청할 때도 신발을 신고 있으며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신발을 신고 잤어요. 그런데 갑자기 로페즈는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위생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불편하다면서 변화를 원했어요. 한국에서 생활할 때는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녔다면서 그 편안함을 저희에게도 알려주고 싶다고 했죠. 그러면서 최소한 맨발은 아니더라도 실내용 슬리퍼라도 신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 갑자기 로페즈가 이런 변화를 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딸이 신발을 벗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는 것의 장점은 분명히 많거든요. 신발을 신으면 날카로운 물체나 가구의 모서리 등으로부터 발을 보호할 수 있고 발이 바닥과 직접 접촉하지 않아 발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죠. 또한 차가운 바닥에 발이 직접 접촉하지 않아 발이 시리거나 감기에 걸릴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 밖을 자주 오가는 일이 많다 보니 언제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편하다는 생각이었죠. 애당초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독일인들이 신발을 신고 생활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로페즈는 개의치 않고 신발장을 만들 재료를 구매했습니다.
로페즈는 비디오와 블로그를 참고하면서 필요한 자재들을 이용해 직접 신발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야외에 나갈 때만 신발을 신고 이곳에 신발을 보관하자고 제안했죠. 로페즈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서 놀랐어요. 대체 한국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왔길래 이렇게 신발 벗는 일에 적극적인 건지 궁금하기도 했죠. 신발을 신지 않으면 박테리아나 먼지가 발에 묻는다던 저의 의견은 오히려 집안 청소를 열심히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집 청소를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처음엔 다들 낯설겠지만 나중엔 분명 이것이 더 편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더군요. 저는 갑작스러운 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굳이 잘 지내고 있는 가족의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신기한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니는 게 무척 어색했지만 적응의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매우 편안하다는 거였어요. 원래는 신발을 신었을 때의 발에 느껴지는 안정감 때문에 신발을 벗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신발을 벗고 발이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그게 더 편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또한 신발을 신고 있을 때는 발에 땀이 많이 차서 무좀은 어쩔 수 없이 달고 살았는데 신발을 벗는 것만으로도 발이 환기되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맨발로 다니는 게 정말 쾌적하고 좋았어요. 평생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다녔는데 로페즈 덕분에 맨발로 생활하는 게 더 편리하다는 걸 알게 됐죠. 이제는 오히려 갑갑해서 빨리 집에 가서 신발 벗기만을 기다려요. 그리고 가장 걱정했던 건 바로 청소 문제였는데 오히려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깔끔한 방식으로 집안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죠. 로페즈가 우리 집에 가져온 또 다른 변화는 바로 식사 분위기였는데요. 정말 신기했던 건 로페즈의 요리 실력이 월등해져서 돌아왔던 거였어요. 함께 살 때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요리를 하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던 거 있죠. 딸이 한국에서 좋아했던 것 중 하나가 한국 요리였어요. 그래서 독일에 돌아오고 나서도 한국 요리를 자주 해 먹었죠. 사실 한국 요리는 독일의 음식과 매우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딸이 만든 음식이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어요. 로페즈의 요리 솜씨가 서툴렀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로페즈가 계속해서 요리를 하고 저도 자주 먹게 되면서 점점 한국 음식에 익숙해지더라고요. 저나 시어머니는 특히 한국 음식의 매운맛과 강한 향기에 적응하지 못했었어요. 그렇지만 로페즈는 여러 향신료와 양념을 설명해 주면서 모두 몸에 좋은 거라고 하니까 먹게 되더라고요. 한국 음식은 대체로 채소를 많이 이용해서 그런지 신선하고 건강하며 다양한 맛과 향이 섞여 있어 독일 음식과는 차별화된 맛을 느낄 수 있었어요. 로페즈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인 불고기나 김치찌개를 만들어 주었고 덕분에 우리 가족은 맛있는 한국 요리를 먹으며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로페즈가 만든 잡채는 파스타와 비슷한 식감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로페즈의 요리 실력은 갈수록 늘어서 오히려 제가 딸에게 배워야 할 수준이었죠. 우리는 로페즈의 요리를 먹으면서 그녀의 솜씨를 칭찬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가족은 더 돈독한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전엔 어떻게 밥을 먹으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그때가 까마득해요. 결과적으로 로페즈 덕분에 독일에서도 한국 요리를 계속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나중에는 딸이 밤늦게 들어와 한식을 못 먹는 날이 되면 오히려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로페즈에게 부탁해 몇 가지 한국 요리를 배워놨어요. 시어머니는 요즘 제가 요리한 찜닭의 매력에 푹 맞으셨답니다. 로페즈는 지금 다시 학업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간 상태인데요. 우리는 한식에 빠져버린 탓에 로페즈가 돌아가고 나서도 하루에 한 끼는 꼭 한식을 먹고 있어요. 신기한 게 한식을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더라고요. 요즘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로페즈는 제게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해요. 아무튼 로페즈가 한국에 다녀온 이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죠. 우리 딸이 한국에 다녀와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남보다 못한 가족으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모로 한국에 참 감사한 마음이 커요. 시청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한국에서 돌아온 딸 때문에 한국 문화에 입문하게 된 독일 여성의 경험담이었습니다. 한국의 예절을 배운 딸 때문에 관계가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신발을 벗음으로써 건강까지도 되찾았는데요. 한국에서는 슬리퍼도 필요 없이 맨발로 집에서 생활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독일의 집은 한국과 다르게 바닥이 차갑기 때문에 맨발로는 지내지 못하고 슬리퍼를 이용하는 것 같네요. 언젠가는 딸이 있는 한국에 와서 한국의 진정한 맨발 문화를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랑스의 한 비행기 마지막 비행 근무를 하고 있는 승무원이 있습니다. 그녀는 같이 근무했던 승무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 근무를 끝으로 미국 지사에서의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비행부터는 한국에서의 발령을 받아 한국 지사로 이동합니다. 타국에서의 생활을 모두가 걱정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높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며 만약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엄청 후회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무슨 일 때문에 한국에서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고 있는 앙뚜아입니다. 저의 직업은 승무원입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가보지 못한 나라 중 가고 싶은 나라가 생기면 그 나라의 정보를 알기 위해 지인의 말을 참고하거나 SNS와 커뮤니티 같은 곳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이러한 정보 수집 방법은 너무 대중적인 방법이지만 간혹 거짓된 정보나 가짜 뉴스를 통해 그 나라의 단점만 부각시키고 장점은 교묘하게 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유년기 시절부터 다른 나라의 여행을 항상 꿈꿔왔고 그렇기에 자연스레 그 분야에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통해 여러 나라를 알게 되니 저는 세계 여행을 꿈꿔왔습니다. 그 덕분에 저의 장래희망은 승무원이었고 승무원이 되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도 공부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원하는 항공운항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유명한 항공사인 에어프랑스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모두들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에어프랑스는 프랑스에서 근무 환경과 복지가 좋다고 소문이 난 곳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정직원으로 입사를 하지는 않았기에 정직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지만 실전에서의 경험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매뉴얼과는 다르게 고객님들을 상대하는 일은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죠. 근무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짧은 국내 비행 위주로 일을 하였는데 음료 주문을 실수하여서 잘 못 가져다 주는 경우도 많았고 기내식을 가져다 주다 실수로 엎지르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이러한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 학교에서 교육으로 배우는 것과 실전은 너무나도 다르다고 느끼게 되었고 저는 제가 바랬던 직업인 승무원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이러한 고민들이 있기에 저는 승무원 직속 선배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선배님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손님들이 항공사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 중 중요한 요소는 승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빠르게 파악하고 그 요소들을 빠른 판단력으로 처리를 해주는 사람이다라고요. 그 선배님은 제가 잘못을 저지를 때에는 크게 꾸짖으며 저를 혼내지만 이러한 고민거리들이 있을 때는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되어주고 진심 어린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고마운 분이셨죠. 이렇게 선배님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어 저는 인턴에서 정규직이 되었고 저는 정직원이 된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늘 바라던 국제선 비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승무원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해외여행이었기 때문에 저는 국제선 비행을 늘 꿈꿔왔었죠. 승무원들의 근무 환경은 국제선과 국내선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국제선 비행을 하게 되면 데이오프라는 시스템이 있어 비행을 마치고 그 나라에 도착을 하게 되면 2박 3일 정도의 자유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자유시간을 즐길 생각에 들뜨게 되었죠. 이런 모습을 보고서는 직속 선배님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지만
저에게 일을 하러 가는 게 우선적이니 너무 놀 생각에 들뜨지 말라고 충고를 하였죠. 저를 바로잡아주는 선배님 덕분에 저는 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국제선 비행을 하게 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의 첫 국제선 비행은 일본이었고 일본 후쿠오카 공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내선에서 다져온 경험으로 저의 첫 국제 비행은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본 밤사이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커뮤니티에서 봤던 이야기와는 약간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은근히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승무원들은 2박 3일이라는 데이오프를 받긴 하지만 항상 스탠바이를 위해 너무 멀리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기에 모든 일정을 공항 근처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비행을 마치고 커피를 마시고 싶기에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결제를 하려는데 카페 사장님은 저에게 조그마한 바구니를 하나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게 뭔가 하고 멍 때린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카페 사장님께서는 여기에 현금을 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했으나 그 카페는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깐 커피만 사기 위해 왔던 것이기에 일본의 엔화는 가져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커피를 사지 못하였고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카드 결제가 되는 카페가 있다고 하여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른 카페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커피를 마시고 식사 시간이 되어 공항 근처의 식당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왠지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식당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하여 숙소에 들려서 현금을 챙겨왔습니다. 그리고서는 깔끔하게 생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이 식당은 나름 유명한 식당이기에 저는 음식을 먹고 혹시 카드 결제가 되냐고 물어보았죠. 그러더니 가게 사장님은 현금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게 의아했습니다. 주변 노점상들은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만 유명한 가게에서조차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다시 프랑스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식 자리에 참여했죠. 저의 직속 선배님께서는 저에게 묻더라고요. 첫 국제 비행은 어땠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일본은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닌 것 같다고 제가 겪은 불편한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선배님은 원래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에 가는 게 제일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선 승무원들은 한국 국제선 비행에 배정받게 되면 좋아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일본에 가기 전에도 주위에서 일본은 좋은 나라다 재밌을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기에 선배님이 해준 말이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정보로는 아시아 중에서는 일본이 제일 괜찮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저는 남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제가 직접 경험하는 게 더 빠를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저는 한국 비행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선배님은 저에게 한국에 가게 되어 부럽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재밌게 놀다 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일본보다 덜하면 덜했지 한국이 더 좋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기에 선배님의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국 일정이 잡혔기에 저는 한국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경제 성장을 빠르게 이룬 나라이며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엄청난 단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휴전 국가이고 아직도 대치 중인 나라라고 하더군요. 저는 휴전 국가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한국을 다녀온 선배님들은 저에게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죠. 한국에 가게 되면 되게 놀랄 거다. 최근에 갔던 일본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죠. 그리고 세계 최대 항공사 비교 사이트를 보게 되었는데 한국의 공항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높게 평가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한국의 인천공항은 세계적으로도 매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보와 주위 사람들은 저에게 한국은 좋다고 말하였으나 일본에서의 경험이 있기에 저의 기대감을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는 한국행 비행을 하게 되었죠. 비행기 안에는 그런데 비행 도중에 갑자기 어린아이에게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아무리 달래도 아이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침 근처에 앉아있던 한국인 아주머니께서 다가오더니 우는 아이를 달래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언제 울었냐는 듯이 울음을 멈추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막대 사탕을 쥐어주더니 아이를 진정시켜주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직은 비행에 대해 많은 경험이 있지는 않지만 한국인 탑승객을 통해서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저는 내리자마자 펼쳐지는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세련되고 깔끔한 건물에 압도되었고 프랑스에서도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스마트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제가 프랑스에서는 여러 공항을 돌아다녀 봤지만 한국에만 있는 스마트 항공권 기능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에는 사소한 거 하나까지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 게 정말 편리했습니다. 체크인뿐만 아니라 수화물을 위탁하는 과정도 사람이 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 수화물이 나오면 체크인을 했던 스마트 시스템에서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이런 시스템을 보고 미래에 온 듯한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스마트 시스템들은 왜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공항 중 항상 상위권에 있고 높은 만족도를 자랑하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스마트 시스템은 프랑스 공항에서도 따라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보다 빠른 성장을 이루긴 했지만 그만큼 최신식 건물도 아니고 노후된 건물들이 많았거든요. 안내 로봇은 인천국제공항의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을 덕분에 인천공항에 처음 온 저도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공항 정보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더라고요. 공항 내부에는 식당만 있는 게 아니라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수면실, 세계에서 유명한 공항에만 있는 세탁소와 샤워 시설까지 있더라고요. 저는 가장 놀랐던 건 화장실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공항에 가도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한 화장실은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클래식 음악도 나오고 향기마저 되게 좋았습니다. 여성을 위한 파우더룸과 아이와 같이 쓸 수 있는 화장실 변기 기저귀를 갈 수 있는 베이비룸까지 있더라고요. 저는 커뮤니티에 있던 글과 선배님이 해준 말들이 이제 공감이 되기 시작했죠. 심지어는 오히려 더 낮게 평가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는 숙소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한 번 더 놀랐습니다. 공항과 지하철이 이어져 있기에 가는 길은 너무나도 빠르고 지하철 좌석은 넓고 내부는 쾌적하고 시원했습니다. 그렇게 배정받은 숙소에 도착을 했고 저는 한국을 너무 낮게 평가했다. 곧 또 한 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체크인 시스템은 대기 시간이 항상 길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스마트 시스템을 이용해 체크인을 진행하더라고요. 덕분에 대기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호텔은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의 건축물과 은은하게 풍기는 향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은 화장실부터 모든 곳에 좋은 향기가 나서 덩달아 기분마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음료를 마시기 위해 건물 외부에 있는 편의점에 갔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 때문에 혹시 모를 마음에 현금까지 챙겨갔죠. 저는 편의점에 가고 있는 도중 자판기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가게에서도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았는데 한국의 자판기는 카드 결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덕분에 편의점까지 가지 않고 음료수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편의시설에 놀란 후 저는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프랑스에 갔습니다. 저는 선배님을 만나 한국에서의 경험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을 칭찬했는지 이제는 정확히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한국 지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말하였고 지금의 저는 한국 지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아시아권만 운행하는 비행만 하게 되었고 지금은 너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한국 국제 비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조금이라도 더 늦게 한국에 왔었더라면 지금의 이 행복은 느끼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주변 지인들은 저에게 가봤던 해외 중에 좋았던 나라가 있냐고 묻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한국 여행은 해봐야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도 심어주곤 합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느꼈으니까요. 이 글을 보는 사람들도 한국의 문화와 편의시설, 인프라를 꼭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서울 중심의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두 모녀는 한국으로 여행을 온 후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모녀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즐겨 먹은 어느 한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딸과 함께 구석 한편에 자리를 잡고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고 화들짝 놀라는데요. 이들은 도대체 한국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 사는 산드리아입니다. 제 나이는 이제 5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바라보기만 해도 흐뭇한 딸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일렌시아로 딸 아이도 어느새 20에 가까워지는 나이가 되었네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딸이지만 우리 딸은 아빠의 얼굴을 일평생 보지 못한 불쌍한 아이입니다. 저는 일렌시아를 정말 열심히 키웠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20여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그 당시 저는 25살이었습니다. 제 전공은 의학이었고 졸업 후 레지던트로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레지던트 수습 기간에 해외로 6개월 정도 파견을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의 파견을 결정했었죠. 그 당시에 한국은 보건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였었고 한국 정부는 의료 서비스와 공공보건의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였기에 지금 현재 한국의 보건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의료 장비도 턱없이 부족한 탓에 기존 호주에 있던 의료 장비들을 챙겨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지금처럼 부유하지 않았기에 길거리에는 노숙을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외국인을 보고 구걸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던 시기였습니다. 치안도 좋지 않았던 터라같이 갔던 선생님들은 저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저는 제 가방이 사라진 걸 알았죠. 그러고 나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도중에 누군가가 제 가방과 똑같은 가방을 들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되찾기 위해 그 남자에게 달려간 후 그 남자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했는데 그건 바로 제 가방이었어요. 저는 욱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 남자의 뺨을 때렸고 그 남자는 당황한 표정을 짓고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얼른 벗어나고 싶어서 그 남자가 하려던 말을 듣지 않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가야 되는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러는 와중에도 화가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이런 한국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벌써부터 머리가 아팠죠. 그렇게 저는 짐을 정리한 후 한국의 선생님들에게 자기소개를 하고 인사를 했어요. 저는 한국말을 잘하지 못하기에 의사소통이 불편할 거라 생각했는데 한국분이 호주식 영어를 구사할 줄 알아서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게 한 분씩 인사를 하는데 제 가방을 도둑질한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순히 도둑이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어떻게 의사가운을 입고 있는 거지 하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남자는 길거리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가방을 보고 주인을 찾아주려고 주변을 살피는 상황이었고 저는 그 장면만 보고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뺨을 때렸던 것이었습니다. 가방을 찾아주려고 한 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너무 미안한 마음에 커피를 하나 사고 메모지에 죄송한 마음을 담아 글을 적었습니다. 그 남자는 사과를 받아주긴 하였으나 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은 여전해 보였습니다. 제가 사과의 의미를 담아서 준 커피는 일주일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고 저를 봐도 인사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저는 다른 선생님들과는 친해졌지만 그 남자와는 첫 만남의 기억 때문인지 말도 섞어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는 당직이라는 것을 서게 되는데 2명씩 한 조로 하루 동안 병원에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저희 둘은 같은 날 당직을 배정받게 되었고 하루 동안 근무를 같이 해야 했습니다. 말을 섞을 기회조차 없었기에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산드리아이고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에 한국의 레지던트로 경험을 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준수였고 자신도 레지던트 시절 호주에서 경험을 쌓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호주식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줄 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둘은 어색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 속 야간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거였어요. 환자 중 한 분이 무호흡 증상이 오는 거였습니다. 저는 경험이 많지도 않고 너무 갑작스런 상황에 안절부절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리게 되더군요. 그러자 김준수 선생님은 저를 안심시키고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 선생님은 어수선한 상황에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고 그 선생님은 심장 충격기를 사용해 환자의 호흡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겪는 응급 상황에 저는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그치만 한편으로는 김준수 선생님이 있기에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느라 굉장히 힘이 들었을 텐데 다리가 풀려버린 저를 부축하고는 휴게 공간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의 심장은 쿵쿵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겪은 이후로 김준수 선생님을 볼 때마다 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선생님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 저는 곧 자국인 호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 상황이 돼서까지도 저는 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주면 호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을 표현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제 가슴에 묻어두고 떠나는 게 맞을지. 그러던 와중에 김준수 선생님은 저에게 곧 호주로 가니 자기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저녁을 먹게 되고 그게 끝이 아닌 2차로 술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그날 결국 저희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저와 김준수 선생님은 빠른 속도로 가까워졌고 떠나기 전까지도 마지막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는 국밥을 정말 좋아했기에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 앞에 있는 국밥집을 갔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기에 낯설고 거부감도 들었지만 그가 좋아하는 음식이라 저도 기분 좋게 먹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고백을 했고 저는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 대한 마음은 그와 사랑을 하고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 당시의 국제연애는 너무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잘 형성되어 있던 시절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출국 당일날이 되었는데 그 남자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질 않더군요.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보고 떠나고 싶었지만 그 남자는 끝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호주행 비행기에 탑승했고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남자는 저에게 첫사랑이었고 모든 걸 처음 한 남자이기 때문에 이 남자와의 추억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죠. 저는 호주에 돌아가서도 그 남자 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죠. 항상 머릿속은 그 남자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식당에서 식사 중이었는데 구토 증상이 심하게 들기 시작했었죠. 평상시에는 증상이 없다가 음식 앞에만 가면 증상이 발생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병원에 전화를 한 후 김준수 선생님을 찾아달라고 했죠. 그런데 들려오는 답변은 김준수 선생님은 지금 더 이상 한국에 있지 않는다는 얘기였죠. 그는 그 병원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떠났다는 얘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저는 그 남자를 찾기를 포기한 후 홀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낳은 아이가 바로 일렌시아입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모든 육아를 저 혼자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보면 너무 이쁘기도 했지만 그 남자와 같이 키우는 모습을 상상하며 눈물을 흘리는 날도 많았죠. 저는 그럴수록 제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며 정신 상태가 무너지지 않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빠 없이 자란 아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할 수는 없었기에 일과 육아에 제 모든 걸 쏟았습니다.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아이를 키웠습니다. 딸 아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전부 사주지는 못했지만 부족함 없이 잘 키운 딸은 명문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지금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딸아이가 저에게 여행을 가자고 말하더군요.
저는 미국이나 휴양지를 가자고 할 줄 알았는데 딸은 저에게 한국에 가자고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빠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기에 자기의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 때문이냐고 물어봤는데 단지 한국에 가보고 싶은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즘 한국은 K-팝, K-드라마 등 한류 문화가 유명해진 상태이긴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가고 싶긴 했지만 가지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국에 가게 된다면 잊고 지내던 그 남자와의 추억이 떠오를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딸아이가 너무 가고 싶어 하길래 결국 한국에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엄청 많이 놀라게 됐습니다. 20여 년 전 제가 봤던 인천공항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으니까 부셔질 듯한 느낌은 전부 사라지고 심지어는 호주 공항보다도 좋아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20여 년 만에 찾아온 한국은 저한테는 다른 느낌을 주었고 딸과 즐거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딸과 다시 호주로 돌아가야 되는 날, 저는 딸에게 한국에 가면 꼭 가고 싶은 식당이 있다며 그와 함께 자주 간 국밥집에 갔습니다.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그 식당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국밥집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려는 순간에 맞은편에 제가 기억하는 김준수라는 남자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저기 보이는 남자가 그 남자일까? 오랜만에 본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교차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우리는 서로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마치 서로를 알아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서로 놀란 모습을 보고 갑자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그 국밥집에서 만나게 되었고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홀로 아이를 키워 온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남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리고서는 20여 년 전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 당시 제가 그 사람과 만날 수 없다고 말을 한 후 그는 한순간도 저를 잊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를 잊기 위해 스스로 미국행을 택했고 거기서 죽어라 일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다시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에게 딸을 소개시켜 주었고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다시 호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남자는 다음 달에 호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얼른 다음 달이 오기를 기다리게 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